요거 하나 또 뽑고 싶은데. 그죠? 이거 힘들죠. 네. 근데 요거 뽑으면 완전 대칭인데. 예,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산업수학혁신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민중이라고 합니다. 저는 수학 및 AI 연구를 활용한 산업 현장의 문제 해결하는 연구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딥러닝, 생성 모델, 개선 연구에 관심이 많아서 그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산업수학혁신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최선아라고 합니다. 저는 주로 이제 모델링 연구를 주로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관심 있는 분야가 감염병 모델링을 제가 주로 많이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국가수리과학연구소에서 현재는 이제 연구본부장을 맡고 있고요. 예, 한 2달쯤 전까지는 저는 이제 수리 모델링 팀에 속해 있었고요. 미분 방정식을 모델링을 통해 개발하는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도 다양한 모델을 가지고 해를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의 공공기반 연구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오정근입니다. 주로 연구하는 분야가 중력을 기반으로 하는 수리과학의 모든 분야를 연구를 주제로 삼고 있는데, 특히 중력 측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재난 문제를 어떻게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가, 이런 문제를 집중을 하고 있어요. 이걸 올려도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시작부터. 중력의 법칙에 의하면 항상 물체가 움직이면 중력의 변화를 느끼게 돼 있어요. 특히 큰 질량이 움직일 때는 더 큰 변화가 생기는데, 지구에서 일어나는 그런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지진이거든요. 지진은 지각이라는 큰 물체가 움직일 때 즉각적으로 중력의 변화를 동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중력의 변화를 이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를 연구를 했는데, 중력의 변화는 빛속도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피파보다 빠르고, 땅으로 온다고 하더라도 피파보다 빨리 전달이 됩니다. 두 번째는 규모 산출에 있어서도 매우 정확하게 됩니다. 동일본 대지진의 경우는 대략 한 7점대에서 일본 기상청이 예보를 내렸는데, 그때 규모를 산정할 때까지가 지진이 일어난 뒤 한 35초 정도였는데, 중력 기반으로 예측을 하게 되면 10초 이내에 일본 기상청이 예측한 정도의 규모를 예측을 할 수 있고, 거의 2분 이내에 9.2를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중력 기반의 경보 시스템을 만드는 게 지금 지진 재난을 방지하는데 가장 큰 패러다임 체인저가 될 수 있고, 그걸 위해서는 중력을 측정하는 장치들이 필요하고, 중력을 측정하고 난 데이터들을 가지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분석 알고리즘, 수학 모델,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 더 뽑아주시고요. 올려주시고 밑에까지 뽑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하네. 저희 분야의 가장 유명한 문제는 다들 여기 아시겠지만 네비어-스토크스 이퀘이션이라는 유체의 흐름을 묘사하는 방정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공기를 제작할 때 기체의 흐름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혈류의 흐름 같은 것들도 다 네비어-스토크스 방정식으로 유도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애니메이션 제작 같은 데서도 보면은, 그런 데서도 이제 보면은 그런 방정식을 기반으로 유체를 묘사하고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운동들을 굉장히 잘 묘사하고 있지만, 이게 2차원에서는 이제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됐는데 3차원에서는 우리가 바라는 그런 매끄러운 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의 존재성을 아직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도전하게 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고, 수학자들이 보통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하냐면, 해의 개념을 좀 확장을 해가지고 위크 솔루션이라고 하는데, 스무스하지 않아도 좀 이렇게 꺾여 있으면 사실 미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분 방정식의 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것도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해야라고 해가지고 해의 개념을 늘린 다음에 존재성을 보이거든요. 어느 정도의 존재성은 보여졌지만 정말로 우리가 처음에 생각하던 그 해가 맞냐라는 것이 아직 미해결 문제로 남아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것 없이 매우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관심이 제일 많은 게 수학을 실제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막 그런 고민을 제일 많이 하는데요.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처음에 봤을 때는 코로나19에 대한 특성도 잘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병이 얼마나 빨리 퍼질지도 모르고 확산을 줄이기 위해서 적절한지도 다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실제 상황에서 이거를 실험을 해가면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현상을 모델링하고 시나리오 기반으로 시뮬레이션 해서 이제 예측하기도 하고 분석하기도 하는 연구를 주로 많이 하고요. 계속 연구하고 있는 분야는 뭐 HPV라고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라고 이게 과연 여성에게만 백신을 맞추는 게 효과가 더 있는지 아니면 남자 같이 맞추는 게 경제성 대비 효과가 좋은지 뭐 이런 것들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건드린 거 네? 그런 거예요? 낙장불이. 그 산업수학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키워드랑 뭐 아까 말씀드린 딥러닝, 생성 모델 관련해서 두 가지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뭐 이상 감지 솔루션을 개발하는 스타트업 기업이었는데 왜 이 모델이 무겁고 속도가 느린지 좀 수학적으로 좀 분석을 하고 그 문제점들을 좀 개선하는 방법을 좀 제안을 해달라라고 하는 뭐 그런 문제를 하나 해결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그 딥러닝 생성 모델 관련해서는 학습 데이터가 불균형이 심할 때 메이저한 파트에 좀 데이터가 많고 좀 마이너한 파트 부분에 좀 데이터가 좀 적게 있을 때 이런 데이터를 학습을 하게 되면 조절 가능한 그런 변수들을 넣어서 좀 마이너한 부분에서도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잘 생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주 쉬운 거 보고 계셨어요? 예. 간격을 봤어요, 멀리서. 그렇게 싸우면 안 되죠. 저희 기관의 미션 자체는 그러니까 세상에 수를 놓다 이게 캐치프레이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도 숫자의 개념으로 안 보이는 영역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래서 모든 일들을 수학에 기반한 것으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여기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논리가 기반이 돼야 되고 그 논리의 핵심은 인과율이에요. 원인에는 항상 결과가 따르고 어떤 결과가 있으면 원인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번개가 친다는 사실을 그 전자기학적인 원리를 몰랐을 때는 그냥 두려움의 대상이었을 뿐이지 사실은 원인이 있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잖아요. 세상 일상에서의 수리과학의 역할은 그런 논리들을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인과관계를 믿고 있으면 세상은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저는 그 인과율이라는 거를 저는 논리적인 사고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항상 뭐 어떤 걸 볼 때 비판적으로 보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물론 과학자도 다 그렇지만 특히 수학자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원인을 찾으려고 하거나 혹은 어떤 논리적인 근거를 찾으려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아마 저희들이 세상에 기여하는 것이 아닐까 또 생각을 합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많이 다르죠. 예를 들면은 뭐 여기 복권 사시나요? 저 안 삽니다. 저는 사진 않아요. 저희 남편이 사더라고요. 저는 가끔 사는데 이유는 안 사면 확률은 완전히 제로인데.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왜냐면은 복권을 산다는 거는 복권이 예를 들어서 1,000원이면 기대값이 500원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1,000원을 주고 500원짜리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 사요, 저는. 예. 이게 논리적이잖아요. 근데 박사님도 그렇지만 제 친구도 사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5장 정도씩. 그래서 걔한테 물어보니까 내가 10억을 가질 확률이 이걸 사면 0이 아닌데 그렇죠. 이걸 안 사면 0이다. 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겠다 싶더라고요. 논리적이라고 해서 꼭 안 믿게만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는 일상생활에서 기대값을 잘 생각 안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일상생활에서는 마음이 내키면 그냥 하고. 그쵸. 약간 오해가 모든 걸 다 이렇게 계산해서 저희가 행동하진 않습니다. 네네. 사실은 비합리적인 행동도 하고. 예. 뭐 보통 주변에서 봤을 때도 수학자니까 뭐 이건 이렇게 생각하지 않냐 뭐 이런 그 선입견들이 많으신데 저희도 그냥 똑같은 사람입니다. 비슷하게 생각하고요. 네. 다행이다. 어떤 문제를 바라봤을 때 그 창의적인 사고가 굉장히 중요하고 뭐 논리적인 사고 중요하고 제 주변에 굉장히 성공했다라고 하는 수학자들을 보면 의외로
인내와 끈기가 그리고 집중력이 굉장히 대단하다라고 느낀 적이 굉장히 많고 결국은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진짜 몇 년을 투자해야지 이 사람이 진짜로 재능이 있었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그런 느낌이라 적어도 수학자로서 성공하기 위해서의 가장 필요한 덕목은 저는 인내와 끈기, 집중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학적으로 이런 문제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순서로 뽑아야 가장 오래 지속시킬까? 이렇게 세우는 건 좀, 좀 그렇지? 그렇죠. 뭐 가능은 할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은 이건 물리 문제하고도 연결이 그러니까요. 있어서 압력이랑 뭐, 열심히 연구했더니 뭐 어떻게 뽑아도 상관없더라 뭐 이런 경우가 나올 수도 있고 저는 가정을 잘하면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전 평평하다라든지 아니면 무게가 다 똑같다라든지 모델링에는 그런 가정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그거 안 될 거. 그런 거 안 안 돼. 된다. 안 돼. 안 돼, 안 돼. 음, 밑에 거. 그거 될 수도 어우, 있어. 이거 하나 남은 내가 하려고 했는데 살았습니다. 스트레스라고 하는 게 그 스트레스의 근원을 없애지 않는 이상 어쨌든 계속 스트레스가 될 거기 때문에 그냥 뭐 잠깐 뭐 가족들이랑 뭐 시간을 보낸다거나 뭐 운동을 통해서 뭐 잠깐 뭐 스트레스를 잊을 수는 있지만 그냥 스트레스를 그냥 달고 그냥 살아가는 게 그냥 맞는 거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 그냥 인정을 하고 그냥 아, 나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구나라고 그냥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몸을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등산을 막 간다거나 암벽 등반 모임이 있는데 그거를 가면 생각을 안 하고 몸이 힘들게 약간 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하루 정도는 그거에 생각이 벗어나서 그냥 그 다음엔 또 괜찮아진 것 같아요. 저도 박사님이랑 굉장히 비슷한데 이게 천성적으로 본인이 어떤 문제를 생각하고 있으면 그리고 안 풀리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러면 특히나 아이디어가 없고 그러면 막 굉장히 괴롭죠. 내가 이거를 한 달을 생각하든 두 달을 생각하든 아이디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한 게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것도 두렵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면 잊어버려야 되거든요. 꿈도 꾸잖아요. 예? 꿈에서 꿈도 안 그러니까 꿨어요? 예. 맞아요. 막 꿈에서 막 문제 풀고 꿈에서는 풀리잖아.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나 풀었다 했는데 아니잖아. 그쵸. 말도 안 되는 계산 해놓고 원칙은 비슷한데 방법이 다 다르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몸을 힘들게 하는 방법 중에 젊었을 때는 술을 마시는 방법이 있어요. 아 그쵸. 뇌를 마비시켜서 생각을 안 하거나 제가 요새는 이제 뭐 정선이나 이런 데 이제 몸을 쓰는 출장들도 많이 하니까 그럴 때 피곤할 때는 오히려 누워도 자려고 그래도 말똥말똥해져요. 근데 유튜브 알고리즘 때문에 막 MIT 올림피아드 수학 문제들이 이렇게 떠요. 그럼 그 눈으로 그걸 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몸이 힘드냐 머리가 힘드냐에 따라 약간 해소법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는 딸아이가 물어보면 풀어야 돼요.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상당히 이제 귀찮잖아요. 보고 있을 수도 있는데 큰일 나는데 그래서 그걸 해소하는 방법은 어렵게 얘기를 해주면 엄마한테 가요. 그래서 한동안 그렇게 했더니 아빠한테는 안 물어본대 어렵게 알려준다고. 예, 그런 팁이 있습니다. 저도 아이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예, 걔 문제를 같이 풀어줘요. 예, 그리고 뭐 대학교 갓 졸업했을 때는 뭐 고등학교 수준의 문제는 언제나 다 그렇죠. 난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수능 문제를 보니까 한 문제 정도가 안 풀리더라고요. 예, 영역 문제에서 아. 뽑아오긴 했는데 네. 다시 가져가시는 게 좀. 관심 없습니다. 본부장님 저희 풀면 내실 고민해서 틀리는 수도 있습니다. 오, 아, 큰일이네. 오. 이거 반대로 할 걸. 잘못한 것 같은데? 수학자들의 특징이 계속 문제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직업병 같은 거예요. 굉장히 자유롭고 일종의 널널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아무것도 안 하는 거. 나만 알죠. 내가 문제를 생각하고 있는 건지, 진짜 멍을 때리고 있는 건지. 결국은 수학자로 산다는 건 계속 문제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일상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거나 할 때는 그 문제를 놓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일상의 나인 것 같아요. 논리적이지만은 않아요. 복권을 살 때도 이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돈을 버리는 행동인데 사잖아요. 예. 하지만 한마디를 하죠. 이거는 기대값이라는 게 있는데 기대값이 500원이라 너는 사실 돈을 버리고 있는 거야 라고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저는 못 느끼지만 그 친구는 쟤는 수학자구나 이렇게 아마 느끼지 않을까.
일상에서는 약간 논리적이지 않는 것 같아. 그냥 약간 오늘은 무슨 기분이야. 그래서 이걸 할 거야.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 먹는 거 선택할 때도 오늘 고기 기분 아닌 느낌. 또 어떨 때는 보면 누가 수학한 사람 아니랄까봐 뭐 그런 얘기는 많이 듣긴 그쵸. 하는 것 저희는 잘 모르는 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죠? 외부에서 많이 말을 해주는데 사실 남편분도 그러신 응. 걸로 아는데 저 응. 와이프는 또 수학 박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둘은 몰라요. 사실. 이러면 안 되는데 진짜. 오. 야, 굉장한. 오. 찾았다. 아, 큰일 났는데? 가위바위보. 오, 당뱅 끝이지. 가위바위보.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좀 미숙한 모습을 보이더라도 응원을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꼭 좋은 성과로 사회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쓰러뜨리겠습니다. 네. 이거까지 해보겠습니다. 네. 진짜? 오. 되는데? 썸네일 하나. 오. 네. 같이 쓰시죠. 네. 요거 하나 또 뽑고 싶은데. 그죠? 이거 흔들려. 네. 근데 요거 뽑으면 완전 대칭인데.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아요. 이거 되면 대박이다. 더 이상 뽑을 수 있는 게 없어. 오늘 난제를 푸는 거 똑같아. 네. 근데 진짜 더 이상 뽑을 수 있는 게 없는데. 다 뽑았어. 대박. 오. 오. 쟁자가 네. 끝이 있는 게임이 처음 알았어요.